지금부터 2026년 제13회 KW 나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패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최자이신 백승주 전쟁이념 사업회장님이십니다. 네. 발제자이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그 회장님 옆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방부 차관님입니다. 서지영 KBS 정치외교 팀장님이십니다. 조형규 신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번 나치 포럼을 주최한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나치 포럼, 나라를 지키는 포럼 약자가 나치 포럼입니다. 시작한 지 벌써 13번째를 맞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청중석에 매우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는 분들과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하루가 빠르게 성장해서 스스로 좀 과대평가일지 모르지만은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의 아주 브랜드 가치가 높은 학술 포럼으로 또 전쟁기념사업회 대표 포럼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지금까지 토론자로 또 발제자로 또 청중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청중은 우리가 특별히 초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포럼 내용이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또 온라인 또 책으로 바로 우리 신동아에서 바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안보 전문가 전략가들에게 주는 울림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정리 분석한 데는 또 전문가들이 상당히 모험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자료 부분도 그렇고 그걸 모두 고려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베네수엘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군사작전을 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최근에 작년 말에 그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가 나오고 또 얼마 전에 국방 전략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사태, 중국 사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커롤러리 투 더 먼로 닥트린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국에서는 돈노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 갑자기 왜 이 그 중남미 지역과 미국을 아우르는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에 그 중점을 두게 됐냐? 저는 중국 때리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작년에 중국을 때리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 미국이 더 많은 그 무역 수지 흑자액을 만들어내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중국이 너무나 준비를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 관세 정책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토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무슨 반도체 만든다 이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히토류가 미국의 무기 체계에 매우 중요한 엘리먼트예요. 히토류가 빠지면 미국의 중요한 미국의 중요한 미사일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래 우리 서로 때리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간의 이익을 존중을 하면서 디슨 피스라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좀 이제 전쟁을 약간 멈추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전략서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는 서방부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중국 때리기가
중요한 부분이면 분명하지만 거기에 일단은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을 때리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서방구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고,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 국무부에서는 지금 중국 때리기를 위한 초크 포인트를 하나하나 지금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썼지만 제가 PPT 순서와는 달리 생각나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올해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목적은 중국의 막대한 인베스트먼트, 미국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시진핑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선거를 다가가면서 자신의 어떤 레임덕이 빨리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악화되거나 그러면 저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대중국 초크 포인트를 가지고 대중국 정책이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눈여겨 본 거는 Win the economic future,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중국과는 confrontation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제가 가장 눈여겨서 봤던 센텐스가 바로 이겁니다. 장기적인 중국과의 경제적인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깡패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맹국들한테 투자 끌어오고 관세 끌어오고, 한국도 지금 무기 구매를 엄청나게 하죠. 또 주한미군에다가 엄청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엄청 끌어다가 미국 내 첨단 매니팩처링에 투자를 해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적인 경쟁에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대중국 정책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방전략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이따가 국방 전문가신 신범철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세력 균형, 방어적 억제 있죠. 세력 균형, 방어적 억제, 그리고 충돌이 아닌 평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 중국이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디터런스 바이 디나이어를 통해서 중국을 억제를 하고, 중국과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다. 그리고 1도련선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만까지 쭉 흘러가는, 한반도에서 대만까지 흘러가는 1도련선 안에서 확실하게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이런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려서 니네가 좀 더 많이 해라. 그게 지금 요지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은 마두로를 체포를 했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가 시초가 되겠죠.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가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 하지만 세계 공급량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원유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석유를 채출하고 정제하는 그 시설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회사가 들어가서 할래다가 다 쫓겨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대중국 정책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에서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서방구를 통해서 이란을 지금 계속해서 뭐 때려잡겠다는 게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이유의 이란은, 첫 번째는 이란 핵시설을 완전하게 폭격을 하거나 딜링을 하거나 해서 완전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는 들어가서 지도부를 바꿔서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 역시 이란의 석유 채굴권과 석유에 대한 컨트롤을 모두 다 미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1단계, 2단계 이거 두 개 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 거는 핵시설만 딱 파괴를 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러한 핵시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지도부까지 교체를 해서 석유에 대한 권한까지 잡아올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두 번째 이유는
중남미 시장을 확보하려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중남미 지역으로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화웨이, GTE 이런 것은 베네수엘 시장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채무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 투자액이 30억 달러, 그리고 인프라 투자액이 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액을 그리고 채무를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원유를 수출하면서 채무를 상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두로가 체포가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다 끊겼어요. 미국의 컨트롤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황당한 거죠.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것도 지금 다 회수를 못하게 생겼고, 그리고 채무도 원유로 받았는데 그것도 끊겨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중남 시장에 투자해놓은 그런 투자금도 받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교두보로 삼았었는데 그게 끊겼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서반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가져갔는데 과연 중국이 뭘 해줬느냐? 중국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펴면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베네수엘라에 중국의 스페이스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 기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근데 이거에 대한 액세스도 지금 잃어버릴까 봐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대해서 석유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쿠바 같은 경우는 멕시코,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석유와 자금을 계속 지원받았는데 이게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쿠바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의 오래된 염원이 쿠바 자유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를 치고 결국은 쿠바 자유화까지 갈 거다. 그거를 그 국무장관이 원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린란드, 이란. 그린란드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미국의 MD를 설치할 수 있는 적기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쐈을 때 비행 경로가 북극을 날아오고 그린란드를 통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에다가 미사일 디펜스를 딱 설치해 놓으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하고 광물 자원도 많아요. 근데 그럼 그린란드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첫 번째 트럼프의 생각은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반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관세까지 매긴다 그랬는데 유럽 국가들도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안은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은 너네 여기 덴마크령으로 남아 있을래 아니면은 미국 영토가 될래?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워낙 여론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서 승리를 하면 미국령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리스키가 있죠. 그래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무력으로 합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계획적으로 잘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란에 대한 목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컨트롤을 위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란의 어떤 석유 컨트롤까지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을 통해서 글로벌 에너지 컨트롤을 하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대중국 정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는 무기 체계에 히토류를 필요로 한다. 히토류가 경제나 비즈니스나 무역뿐만이 아니라 국방 쪽에도 상당히 미국의 안보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중국이 또 방해를 많이 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도를 했지만 중국이 말레이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히토류 때문에 어쨌든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고 중국과 충돌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고, 하지만 웨스턴 헤머스피어를 통해서 석유를 장악을 해서 석유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해서 중국을 과연
컨테인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은 웨스턴 헤머스피어를 먹고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먹어라. 즉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과연 트럼프가 허용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건 트럼프만이 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2026년이 미국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G20 250주년이죠. 아까 그 광화문에 그 대사관에도 걸려 있던데 올해가 미국 독립의 250주년이에요. 미국 독립 250주년. 그리고 좀 이따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죠. 그리고 또 미드터임 일렉션이 열리죠. 그러니까 올해 경제를 상당히 잘 운영을 해서 중간 선거에 승리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는 2026년에는 중국과 싸우면서 국내 경제를 망치는 것보단 중국을 덜 때리면서 미드텀에 승리하기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선거철에 중국이 과도하게 대미 정책을 추진하거나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경우에 또 선거를 패배해서 트럼프가 국내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경우에 트럼프는 공화당, 민주당의 중국 강경 정책에 편입되고 대중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이렇게 조금 매크로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면 한미 관계는 미국은 한국을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지금. 한국에 뭐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라, 무슨 전기차 공장이 들어와라. 왜냐하면 미국의 매니팩처링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바이든 정부가 엄청나게 깨달은 게 미국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뭐 테스트 키트, 마스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 퍼실리티가 전혀 없다. 미국의 매니팩처링은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니팩처링 살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전망은 뭐냐면 중국의 매니팩처링에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은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 동안에 중국의 매니팩처링을 따라잡기 위해서 뭐 다른 국가들의 어떤 하이테크 팩토리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프렌드 쇼링 하고 있고 또 뭐 인베스트먼트 끌어다가 다 매니팩처링에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이 너무 필요해요. 트럼프가 하는 거 보세요.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거 보세요. 다 한국에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다 들어와라. 뭐 트럼프 바이든 때 보조금까지 줄게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한중 관계는 어때요? 저희가 옛날에 중국이 부상할 때 한국이 중국한테 바랬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에 좀 도움을 주라. 두 번째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이익. 당시만 해도 우리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마켓에서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드 서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반도 비핵화도 물 건너갔고 한국과 중국은 이제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지금 한국을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한중 관계는 협력 어젠다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계속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국제 체제의 변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제 체제가 어떻게 돼가냐? 올해 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의 연설이 저는 아주 와닿았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국제법도 없고 룰도 없고 룰즈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도 없고 강대국이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세상이 왔다. 그러면 중견국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서 중견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은 이전처럼 공공재를 제공을 하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상실했다. 이게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비용을 공유해달라. 그리고 퍼블릭 굿즈를 옛날에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제공했지만 이제는 너네의 프라이빗 굿을 우리에게 제공하라. 거꾸로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해구산도 과연 이제 공짜로 줄까? 이런 의심까지 펼쳐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단일 체제가 약화되겠죠.
트럼프가 혼자 막 저러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도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맹국들에서는 당연히 자강 목소리가 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뭐 나토도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각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자강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 모든 국가들 뭐 재팬, 뭐 일본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이 다 각자 도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가면 서바이벌 하기가 힘들어요. 그 캐나다 총리가 강조했던 게 각자 도생하면 망한다. 우리 이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캐나다 총리가 당시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된다. 미국이 스스로 자국이 만들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망가뜨리고 무시하고 어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국제 체제, 신국제 체제가 어떻게 되냐? 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미국 패권은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단일 체제도 약화되고 있고 중견 국가들이 뭉쳐야 하는 숙제가 커지고 있고 미국이 쌓아왔던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외교도 앞으로 큰 숙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만들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론하실 분들에게 약간씩 좀 웨이트를 좀 차별화시켜서 질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신범철 박사님, 베네수엘라 사태 났을 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또 북한 실장도 차갑다 하시니까 김정은이 저거 보고 김정은이 겁 좀 안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베네수엘라에 2시간 15분 만에 그 3천만이 넘는 나라를 저래 표현이 좀 거칩니다. 묵사발을 만들고 지도자를 부부를 끌고 갔는데 저걸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서 조금 기존 발표 토론 준비에다 좀 보태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신범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우리 백승주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우리 김현욱 소장님, 최근에 제가 국제정세 발표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폭넓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데다가 피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명피해가. 그 군사작전에서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드문 일인데 이번에 미국의 그 오퍼레이션 업졸로트 리졸브 확고한 결의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 기획 단계부터 이행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고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2등을 우리가 러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아직은 러시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진짜 요즘 말로 넘사벽, 그게 요즘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불안에 떨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죠. 뭐냐면은 오퍼레이션 업졸루트 리졸브를 보시면은 사실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 필요한 군함들이 와서 거기서부터 작전을 전개했죠. 그런데 김정은을 우리가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체포작전을 한다 하면은 서해바다에 그게 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동해바다에서 북한의 미사일망을 피해서 떨어져 있기는 작전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서해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NLL 북방 한계선이죠. 이북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전개하는 상황이 사실상 어렵다. 국제법상 공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할 때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작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걸 알 것이고 두 번째 북한에게는 이제 핵무기가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뭐 검증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지만 아무튼 그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핵에 볼모로 잡혀 있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작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정은이 뭐 불안에 떨
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현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두 가지가 확인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두 번째 미국의 무력 사용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은 과거 이라크전과 같이 지상군을 대규모 파견해서 장기간의 작전을 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앞서 김현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우리의 동맹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9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거로 토론을 가름할 건데요. 말씀하신 미국의 신고립주의, 돈노주의, 그리고 선택적 개입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 전략과 미국의 국방 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가 지금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요, 동맹국의 부담을 갖다가 늘려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국방비 증액인 거죠. 이미 작년 11월에 우리는 3.5%의 국방비 증액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나토의 경우에는요 2035년까지로 명시했는데 우리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다 빠른 기간에 올려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무기체계 구매를 250억 달러 해라. 그리고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을 330억 달러라는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특히 미국의 무기체계 250억 달러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산 능력과 또 우리 방위산업체를 또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무기체계의 우선순위를 해서 대북 억제의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설계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북 협상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번에 그 국방 전략을 보면은 유연한 현실주의, 플렉시블 리얼리즘이라고 하면서 대중국 정책을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이거는 북한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역량을 갖추면서도 대화의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4월 달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한미 공조를 해나갈 것인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북 억제력이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은 동맹국의 primary responsibility라고 했어요.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는데 뭐냐? 북한 위협 억제를 이제 한국이 1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역량을 갖추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번째 이슈인 확장 억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전에 미국의 국방 전략에는 확장 억제 부분이 항상 강조됐어요. 근데 이 확장 억제는 뭡니까? 해구산, 첨단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동맹국에게 확장 억제를 강조하지 않고 제한적인 지원만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확장 억제에서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장 억제 협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섯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인데요. 미국 국방 전략을 보면은 위협의 동시성 문제라는 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 이상의 전구에서 적들이 협력해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동아시아로 좁혀보면 타이완 전구와 한반도 전구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또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한미군의 변화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한미 동맹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국방 전략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한미군의 역량 강화 부분이 나오는데, 따라서 그 과정에서 지상군 중심에서 뭐 공군이나 우주 전력 이런 것들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데, 지금 한반도에서 중요한 건 사실 지상 전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그러니까 한국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지원은 크리티컬한 건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은 정보 공유라든가 전략 자산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무엇? 전시 증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건 또 우리에게 무슨 과제를 시사하냐면은 우리가 예비 전력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방산협력 부분인데요. 8번째, 9번째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8번째 방산협력은요, 우리가 미국과 방산협력에 하기에 좋은 기반이 조성돼요. 그런데 미국의 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미국의 뭐 군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출해야 되고, 그것을 가급적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울산이나 거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협력을 해나가서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9번째가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국방 전략을 보니까 2021년하고 가장 비교되는 게요, 2021년에는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의 핵잠을 호주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것도 빠졌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별로 안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국에 상당액을 투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가 토론이 좀 길었지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정치외교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포럼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김현욱 소장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또 자문도 받고 또 인터뷰도 하면서 만나 뵀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발제를 또 듣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발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치 동맹은 종말의 시대를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치 동맹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혈맹, 동맹, 또 6.25 전쟁에 또 참전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래 중심 외교로 이제 변환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1도련선 방위 책임을 한국과 일본에 지금 전가한다라는 그런 움직임, 또 주한미군 성격을 미국의 전략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 변경 가능한 그 위헌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적인 이 팽창주의 극단적인 형태는 국제법이나 또 규범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자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오늘 아까 전에 깡패외교라고 김 소장님이 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AI 다 쓰시잖아요.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버전 $18, $24 정도 되는 유료 버전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0를 내면은 훨씬 더 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안보의 유료화, 그리고 구독 중심의 이런 그 외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한 서비스를 미국이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책임과 비용 공유로 압축이 되는데, 이는 이제 동맹이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서 이른바 이제 안보 유료 구독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 유료 구독 서비스 국가가 되는 셈인 거예요. 좀 비유가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독료, 여기서 이제 쉽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이 방위비나 대미투자, 이게 이제 구독료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구독료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이 구독료를 최소화를 한다면은 이 유료 서비스의 기능에 저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방위비를 높이거나 분담금을 높이거나 이런다면은 그에 맞는 전략자산 줄게, 그에 맞는 서비스 우리가 제공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는 한국 내에서도 나중에 한번 좀 토론 화제로 좀 제가 던져보는데 2014년도에 제가 국방부를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기에 원유철 원내대변인이 핵무장론을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핵무장이 웬 말이야? 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때보다는 글쎄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무장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핵 능력을 갖출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제 구독 해지에 대한 이 불안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2026년의 신국제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키네틱 외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제 제재나 협상 대신 이제 군사적 타격이나 뭐 이런 강권적 외교를 하는 것을 키네틱 외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민주주의 확산을 이제 주도했던 미국이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내세웠다면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시면은 그냥 미국 기조는 정권 교체해서 우리가 직접 치안이라든지 행정 관리하는 것은 물론 석유 통제권까지 우리가 가져올게, 이런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의 약탈적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보셨지만 이제는 베네수엘라에 그칠까요? 쿠바, 이제는 이란까지도, 이란의 이제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제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 미국 우선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전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수소법 개정하고 자원 통제, 이거 이제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통과됐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민간 기업의 유전 운영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재판소 분쟁 해결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자원 통제권을 확보했고 여기서 이제 이란 지도부랑 핵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어까지 이렇게 미국이 외쳤단 말이에요. 이제 키네틱 외교를 완전히 전면으로 앞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리적 압박이라든지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하진 않겠지만 경제적 압박이나 다른 통제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 이하 관련 장관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쿠팡에 대한 이제 차별적인 그 차별을 철폐하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인트 팩트 시트 빨리 이행하라는 점, 특별법 빨리 법안 처리하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실리카라고 하는데요. 이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랑 AI를 뜻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망을 장악을 하고요. 또 실리카 중심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근본적인 동력은 사실상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정치적인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에머슨 대학교의 최신 조사를 봤거든요.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1월 22일 날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48%, 그리고 공화당이 42%였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차이는 6%포인트.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30%에서 36%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권자의 56%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현재 외교 방향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고립적 팽창주의가 내부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의 그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스킵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안보 자산의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혹시 삼성전자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예, 계속 갖고 계십시오. 제가 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임원하고 저녁에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거 계속 갖고 있어요? 팔아요? 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오르겠어요? 지금 14만 원, 15만 원까지 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자신감을 갖고 계속 갖고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판교에 호텔들이 많아요. 그 근처에 새로 생긴 호텔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호텔에 미국의 기업 그 임원들이 여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예 호텔을 장기적으로 투숙을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관련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칩 HBM4 공급망이 있어서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80%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칩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우리가 공급망에 있어서 주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이후 상황은 모르겠어요. 일단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입니다. 이렇게 AI 공급망 체계로 우리가 이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압박만 받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 핵심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자원망, 그다음에 안보의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공동체라는 점을 오히려 역 레버리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NSS나 NDS에서도 명시했듯이 이 1차 대북 억지가 한국과 또 일본이 맞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아까 이제 그 회장님도 물어보셨지만 실질적인 보복 능력이 한미 동맹을 상회하거나 또 미국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에 이 미국의 핵 우산이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제 생각에 안보 경제 연계 기조는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맹의 성격이 가치 동맹에서 전략적인 거래단 관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무기 구매는 단순히 비용 지불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이나 독자적인 억제력 확보를 위한 이 전략적 협상 칩으로 우리나라가 정교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번 더 안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이나 동맹의 가치에 기대하지 말고요. 이 최적화된 자강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 레버리지 현상을 적극 활용해서 이 생존 전력을 더욱더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규 박사님, 베네수엘라 사태 보면서 중국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우방국이라 생각하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얻어터지고 있는데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야 중국 저거 종이 호랑이 아니냐. 아직 미국이 꼼짝 못하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본론 토론을 좀 해주세요. 사실 중국을 믿었던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 군부 2위, 그다음에 현역 군서열 1위를 쳐내는 그런 아주 초유의 그런 내부적 혼란이 있어서 그것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손을 쓸 수 없었던 사태에 부과해서 국내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은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대외 업무에는 중국이 굉장히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무기,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또 방공 체계, 또 통신 체계 이런 것들이 무력화된 것은 그 장비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 미국의 고도의 군사 작전, 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어떤 심리전 또는 더 은밀한 베네수엘라 측에 대한 매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미국의 작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지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장비는 배치시켰지만 중국이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장비나 무기들을 작동시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또 실제로 그럴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장비나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실력과 작전이 월등한 결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현욱 소장님 우리 베네수엘라 사태와 우리 세계 질서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보는 그런 아주 좋은 강의였고 많이 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에 근무하는 조현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현욱 소장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중국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네수엘라 사태 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또 그린란드 이런 데 대한 현재 정책이 과연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든가 또는 그린란드 흡수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그 서반구에서의 어떤 미국의 정책을 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광의적으로는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재 두 가지의 사안이 미국의 대중 정책과 연결되는 측면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 공급망의 탈중국화, 그다음에 미국의 서방구에서 중국의 영향력 축출,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의 시연, 나아가서 심리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원 공급망의 탈중국화 측면에서는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거의 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을 자원의 보고입니다. 중국은 2018년도에 발표한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는 북극 근접 국가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북극에 대한 권익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8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흡수 시도는 첨단 무기 무기 및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미국 주도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에는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석유 자원을 확보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는 바로 중국의 이러한 큰 차원의 에너지 안보 라인을 끊어버리고 미국이 글로벌 유가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이 수입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적 어떤 압박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의 세력을 축출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1대1로가 서방국까지 미쳐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은 중남미 국가들한테 중국이 주는 경제적 혜택이나 돈보다 미국의 힘이 더 가깝다, 즉 주먹이 더 가깝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중국과 밀착했던 니카라과라든가 또 쿠바 등 다른 주변국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주면서 중남미 내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축출하려는 그런 시도로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북쪽의 그린란드, 남쪽의 베네수엘라에서 동시에 이렇게 중국을 밀어내므로써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안보 방어벽을 구축하고 중국을 활동 범위를 즉 너희는 중국은 그냥 아시아 쪽에서 놀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 또 실제로 미국이 트럼프가 견제하는 중국의 모습은 바로 일도련선 넘지 마라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현재 그 베네수엘라 사태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관련이 있는 그런 측면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즉 전격적인 마두로 체포 작전은 사실은 중국 또는 권위적인 국가들 또는 특히 중국에게도 아주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군이 필요한 지역에서 또는 인원에 대해서 또는 핵심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극단적인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공포심, 심리적인 어떤 공포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이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은 중국의 보호 아래에 있던 또 중국이 안보를 약속했던 모든 국가들에게 중국의 이러한 현재의 실력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현재 중국의 모습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한마디로 완전히 체면을 구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두 사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대중 메시지,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구축했던 영향권도 미국의 군사력, 정보력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줬고 그린란드한테는 중국이 노리는 북극 희초류에 대한 접근을 미국이 다른 동맹들과 함께 제도, 투자, 군사적 수단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안 모두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확대해온 그 영향력 공간, 즉 라틴 아메리카와 북극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을 미국이 자신의 전략 자산으로 재규정하면서 필요하면 동맹과 갈등을 겪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여준 신호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의중은 서방부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입지를 봉쇄하고 또 북극 희초류 측면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이라든가 항로 옵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입체형 견제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만든 영향권의 취약성을 보여주었고 그린란드는 중국이 강점을 가진 자원 공급망에서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한테는 향후 이런 그 대미 전략이라든가 해외 투자, 군사 외교 정책 등을 새로 수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교훈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중국에 있는 사자성어로 요약을 하면은 살개경호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샤지징호라 그러는데요. 살개경호 즉 그 원숭이를 길을 들여야 되는데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거죠. 어떠냐? 원숭이 보는 앞에서 살개 닭을 죽여서 원숭이가 말을 잘 듣도록 길을 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강력한 위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아마 이번 미국의 이번 작전은 가장 들어맞는 중국식 표현이 살개 경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닭에 해당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이겠지만 그 원숭이에 해당하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 또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발언은 살개 경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석호 박사님은 그 theoretical framework 이론적 틀을 갖고 이렇게 정치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 나지 포럼에 자주 오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론적 분석 틀을 갖고 이 상황을 볼까? 제가 이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대결에서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무릎 꿇리는 그런 사건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론적 틀을 갖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맞고요. 예, 이미 현실주의의 세계가 된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저도 뭐 약간 이론적인 고민들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단극 유일 초강대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의 고민은 이 미국의 단극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가장 그 탑 퀘스천이었는데 그 지적인 자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 그래 미국이 이제 유일 초강대국으로 올라갔으니까 한동안 이제 위세를 떨치다가 다시 쇠퇴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 또 치고 오겠지 뭐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가브리엘 헌팅턴 교수의 문명 충돌론. 서방하고 뭐 이런 아랍하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엄청 싸울 거야. 뭐 이런 거였고. 이제 세 번째는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주의가 보편화된 이념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뭐 그런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가 영속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이었는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쭉 진행된 그 일련의 흐름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벤트들을 종합적으로 엮으면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론이 가장 적절성이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그러니까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쇠퇴 거기에서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았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지만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너무나 보편적이었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미국이 마두로를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미국이 스스로 아메리카는 다 내 거야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리저널 헤게모니잖아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남북 아메리카 지역은 자기 것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게 바로 몬로 독트린이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여러 기회에 쿠바도 들어갔었고 뭐 니카라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갔었는데 베네수엘라는 아메리카에 있는 우리 땅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가장 확실하게 미국이 보여준 것은 내가 아메리카 대륙의 헤게몬이야 라는 걸 천명한 것이고 동시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역의 균형자로 난 빠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난 옵쇼어에서 밸런싱을 할 테니까 한국, 일본은 중국을 막고 유럽은 러시아를 막아라. 지금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뭐 재작년, 작년 여기 이 자리 나집 포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리저널 헤게몬과 그러니까 아메리카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의 질서를 담당하던 미국의 개입의 축소, 범위의 축소, 그리고 그 역할을 동맹국들한테 넘기는 옵쇼어 밸런싱이 더욱 확실해진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제 부작용도 우리가 느끼는 이질적인 것들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적나라한 힘의 행사를 하잖아요. 마두를 잡아가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막 그 주권 국가의 땅, 다른 나라의 주권 국가의 땅을 막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들은 2차 대전 이후에는 되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2차 대전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국제정치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엔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전후의 규범과 질서를 많이 무너뜨리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어디 있지? 그러면 그린란드는 뭐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건가?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들어가면 어떡할 거지? 뭐 그런 생각들이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 가장 다가오는 것은 동맹 체제의 이완이죠. 그 과거에 후독한 미국은 가고 이제 껌껌이 값을 매겨서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그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 동맹국, 비대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이나 일본의 대만의 당혹스러움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자꾸 이제 세력 균형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세력 균형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그 18세기 유럽의 세력 균형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우려가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들이 막 적과 동지가 없잖아요.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고 그 세력 균형에 도움이 되면 그리고 막 그 과정에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거짓말을 막 하고 국가들이 그리고 막 비밀 외교를 해가지고 막 밑으로 막 엮어놓고 비스마르크가 잘했던 밑으로 막 비밀스럽게 엮어놓고 갑자기 동맹이 나오고 협상이 나오고 그런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해보자고 이제 유엔을 만들고 집단안보 체제로 간 건데 집단안보 체제가 이제 와해되면서 다시 그러면 전에 세력균형 체제로 가는 터닝 포인트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다들 각자 도생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강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자강이 이제 각자 도생으로 해석되는데 각자 도생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합 집산이거든요. 이합 집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 권력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막 기존의 동맹도 배신할 수 있고 뭐 한 그런 어떤 이미지들 그런 아직은 뭐 그게 실현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아수라장의 세계로 가는 전조국인가. 일단 첫 번째는 조용규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유샤의 숙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랑은 크게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아닐까, 대만 공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이 장유샤의 축출이 이런 앞으로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중국을 계속 연구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 장유샤는 시진핑의 오랜 친구, 형 동생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시진핑을 가장 현재까지 이끌어온 형님이죠. 정치 동지이고. 그런데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즉 시진핑이 지금까지 장유샤와 같이 그 집권을 하면서 가장 이견이 났던 부분은 뭐 다른 뭐 분석도 많이 보셨겠지만 첫 번째 3년이면 장기 집권하지 말라. 대만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대만을 취하려고 너무 하지 말라. 미국과 대립하지 말라. 이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조언을 드린 거죠. 형의 입장에서도
인생 선배에서 또 정치 고참 또 이런 아주 또 친한 친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진핑이 자신의 어떤 그 장기 집권을 계속 획책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우리 제가 있던 옛날 우리 고향에 가면 이런 소리 들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자꾸 넘어가면 그 듣기 싫어진단 말이죠. 특히 시진핑은 자기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바로 턱 앞에서 수시로 충원을 해대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시진핑이 자기의 야심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지없이 단호한 또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결심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진핑이 이런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이 4년임 아닙니까? 벌써 이제 올해가 14년 했잖아요. 내년에 15년, 5년씩 지금 3년째 해오고 있는 세 번째 해오고 있는데 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인민들한테 보여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진핑은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그게 무력 침공이든 또는 근접 봉쇄든 압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인민들한테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사연임 또는 장기 집권에 대한 정당성과 자기의 업적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밑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요셔가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이번에 자꾸 이 시간에 늦추면 26년이 넘어간다 또는 27년 넘어간다 하면은 내년이 어떻게 보면 관건적인 시기이고 그것이 꼭 공격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게 단행이 돼 이런 조치를 단행한 거고 결국은 이런 조치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압박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연례적인 그런 군사 활동 또는 또 대만 포위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대만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훈련도 강해지고 또 대만에 대한 정책도 바로 계속 더 발표할 겁니다. 지난주 이틀 전에도 대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사무판공실에서 바로 이어서 했지 않습니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시 재천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점이 물론 뭐 자기네 장기 접근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은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이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시진핑 주도로 대만에 대한 통일 방식 그것이 무력이든 뭐 제재든 압박이든 봉쇄든 간에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어떤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중국식으로 보이면 대만 통일을 위한 방식이 다양화되고 더 강경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저도 그 대만 사태 관련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정부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은 뭐 방어적 전략 그리고 중국과의 세력을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를 하고 또 중국과는 충돌하지 않겠다. 하지만 항상 중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약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타코, 파포 이런 얘기 아시죠? 이제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맨날 뒤로 맨날 겁쟁이란 얘기죠. 근데 파포, 뭐 까불면 또 찾아서 죽인다. 양반되는 랭귀지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파포라는 가서 이제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는 약소국한테, 타코는 강대국한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 같은 국가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딜메이킹을 못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는 뭐 그
결국은 푸틴이 그 종전에 그 어그리를 그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러 제재를 간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여기 중국 전문가 계시지만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어거지로 대만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만에 공격을 했다가 그게 실패하면 그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다 화살이 오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모한 그러한 군사 작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합리적으로는 추론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과연 중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한국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과 이러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같이 묶어서 중국하고 맞서서 군사적으로 싸울 것인가? 과연 트럼프가?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우려를 하고 자강의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적인 개런티를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럼에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토론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겁주는 그 사자성어가 굉장히 남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 시대에 적응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컨티전시 플랜으로 포스트 트럼프 이후의 질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서지영 박사님이 오늘 중요한 에비던스를 제시했어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국내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6%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30% 안팎의 낮은 지지율로 굉장히 레임덕, 여론조사 싸움을 레임덕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 시대로 대응해서 자강요구를 하고, 또 트럼프 이후에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국제 질서에 대비한 노력을 같이 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또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 또 같이 자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